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남선생의 일대기 5권을 쓴 천광로 작가입니다. 어제 3권 19까지 읽은 것은 아래 영상을 올렸고요. 근데 실은 11부까지 읽었었는데 영상이 11부가 촬영이 안 됐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날이 오늘은 참 활짝해였습니다. 이제 대전에는 언제 첫눈이 올지 모르겠지만 첫눈 오기 전에 이 5권을 다 읽으려고 하는데 이 5권이 쪽수가 2200 몇십 쪽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2200 한 권에 하여튼 400에서 450쪽 사이니까 제가 그건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시각장애인과 노안으로 눈이 어두운 분들을 위한 독서 프로젝트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읽어드리기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참고 자료로 아주 이 책을 읽고 듣다 보면 이 역사의 단어가 아주 친숙해질 것입니다. 그럼 제 11부 시작합니다. 을사오적과 을사늑약, 이런 큰 제목 아래 2년 반에 한 번씩 34년간 14번 이사 다닌 고정임금. 침략의 원흥 이토 히로부미. 을사늑약 체결 배경. 을사늑약 본문 내용. 을사늑약 반대자와 찬성자. 을사오적 충신들의 절기와 자결. 이런 작은 제목으로 읽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년 반에 한 번씩 34년간 14번이나 이사를 다닌 고정임금. 월남은 조선 제26대 고종을 모신 신하였다. 모신 세월이 자그마치 1863년부터 1918년까지 45년 세월이다. 제25대 임금 철종시대에 태어났으나 월남의 나이 14세가 되기 시작하는 해까지는 철종을 모셨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성장기니까요. 좀 더 세밀하게 따진다면 1881년 신사유람단으로 갈 때부터이므로 37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다만 1868년 죽천의 사가로 올 때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때부터 따지면 40년이라고 보아도 된다. 1907년 순종황제, 일제는 왕이라고 비하했죠. 순종황제가 등극한 후 20년을 순종황제 치하에서 살기는 했으나 순종이 등극한 후에는 일체 벼슬을 하지 않았으니 신하되어 모셨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순종 통치 3년 후 1910년에 일제 치하로 들어갔으므로 20년 중 17년이 순종 치하였으나 이때는 엄격히 따져 일본 통감과 총독 치하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17년은 애국애족 대한독립운동의 일제 항거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무튼 월남은 고종을 모신 신하였다. 순종을 곁에서 모시지 않았고 일체의 불법 통치에 저항하는 말년을 보냈다. 고종을 모시는 세월 동안 고정임금은 갖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자주 대궐을 옮겨야 했으니 이를 이어라고 하는데, 이어라는 말은 왕이 이사간다라는 소리다. 이어는 왜 하였는가? 편치 못해서 한 것이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대궐에 있지 못하고 러시아 공관으로 이호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아관 파천이라 하여서 실은 쫓겨간 것이라고 봐야 한다. 숨은 것이다. 명성황후가 일제에 의해 시해되고 난 후 고종은 극도의 불안증이 심하여 어디 몸들 마땅한 곳이 없어 그래도 아라사 군대가 지켜주는 그 공간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896년입니다. 이때가. 이로써 임금과 세자가 같이 한 집에 동거하지 못하는 참담한 일이 생긴 것이며, 그 후 다음에 1897년 경운궁으로 제2여하고서는 영영 정궁 법궁에 오지 못하고 경운궁 덕수궁에서 생을 마쳤으니
결론은 집을 잃고 행랑채나 다름없는 별궁에서 죽은 것이라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잠깐 고종임금이 궁을 떠난 행적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당치는 제국이죠. 아픈 과거사를 짚어보며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떠한가를 새겨보자는 것이다. 1863년 12월 창덕궁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다. 이때 경복궁은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인해 전소되어 중건되기 전이었다. 창덕궁은 1647년 11월 인조임금 이후 지금까지 법궁이었다. 조선은 1392년 개국하고 1395년 9월에 정궁 경복궁을 지었으며 그해 12월 태조 이성계가 첫 입궁하여 조선의 법궁이 되었다. 창덕궁은 1404년 10월부터 태종 이방원이 짓기 시작하여 1405년 10월 11일 태종이 첫 입호하였는데 그 이전 2대 임금 정종은 개성으로 돌아갔었기로 정종에는 개성에 있기도 하다. 이로써 양궁 시대가 열렸다. 경복궁, 창덕궁, 양궁. 1592년 4월 13일에 일어난 임진년의 임진왜란으로 5월 3일 불에 타 경복궁과 창덕궁, 양궁을 모두 소실됐다. 이를 중건한 것은 광해군이었고 1608년 5월에 광해임금 즉위식은 창덕궁에서 가짐으로 인해 경복궁은 빈터이며 창덕궁이 정궁이었다. 경궁은 원래 정릉이라 하다가 나중에 경운궁이었다가 지금은 덕수궁으로 바뀐 것은 일제다. 일제는 우리 궁에 덕수궁이라 하는 하급 칭호를 궁호를 내렸으므로 덕수궁은 바람직한 궁칭이라 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나 1623년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경운궁 즉 지금의 덕수궁 별당에서 즉위식을 가진 바가 있기도 하였다. 1624년 이괄의 난으로 인해 다시 창덕궁이 불타자 경덕궁으로 이어하였다가 1647년에 가서야 인조 임금이 다시 창덕궁에 환궁하여 법궁이 되었으며 그로부터 200년이 넘는 동안 지속되다가 1863년 마침내 고종이 12세 어린 나이로 즉위식을 갖는다. 광해 임금 이후 창덕궁은 그간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에 이어 이제 즉위하는 고종에 이르기까지 216년 동안 조선의 정궁으로 자리잡아 내려온 것이다. 이를 요약하여 본다면 1392년 개국 초부터 1863년까지 451년에 걸친 조선 왕국의 역사에서 왕이 궁을 떠난 이어 이사가는 것은 전부 9차례였다. 451년 동안 25명의 임금이 9차례를 이사하였다고 한다면 평균 약 50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다고 보아야 하는데 임진왜란 같은 엄청난 국난을 포함해서도 25명이 9차례밖에 이사를 다니지 않은 것에 비해 자 보자. 고종임금은 1863년 즉위한 이후부터 1896년 아관파천에서 1897년 경운궁으로 되돌아오기까지 단 34년 만에 한 사람의 임금이 혼자서 꼭 14차례나 이사를 다녔다고 하는 것은 왕의 숫자로 따지면 25배이며 이사 다닌 연수로 따지면 50배에 가까워 평균 14년에 14번씩이니까 2.4년에 한 번씩 이사를 쫓겨다니는 신세였다고 하는 것은 당대 역사가 얼마나 피를 말리게 하고 살을 찢게 해주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고종이 이렇게 힘든 왕이었다. 그럼 고종이 이어한 기록을 찾아보자. 1. 이거는 즉위예요. 63년 1863 창덕궁에서 즉위 1868-7기 대원군의 경복궁 준공으로 인하 경복궁으로 이어 1873-1210 경복궁 순회당 화약 폭발과 대화재로 인하여 창덕궁으로 이어 1875-12.5
경복궁으로 환호, 1877 장덕궁으로 이어 1884 10월 18 갑신정변으로 인하여 이재원의 집으로 이어 그날 창덕궁 관물원으로 환호, 다음날 청국 통영 오저방의 옆방으로 갔다가 교전으로 인해 원세계의 영방으로 피난, 동년 10월 23일 창덕궁으로 환호, 1885 1월 경복궁으로 이어 1894 농민봉기 동학난으로 창덕궁으로 이어 1894 동년 5월 24 경복궁으로 환호, 1896 2월 러시아 공관으로 악원 파천, 1897 2월 20일 경운궁으로 이어 1819 1월 21일 경운궁에서 붕어. 네, 여기까지 14가지. 월남이 처음 측근에서 고종을 모시게 된 것은 1894년 동학난이 일어났던 해부터다. 그때 고종은 1885년부터 줄곧 경복궁에 있었으므로 월남이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영갑 참찬이 된 것은 경복궁 시절이었으나 같은 해 1894 일어난 동학난으로 인하여 창덕궁으로 이어한 것은 4월 3일이었고 달포가 지난 5월 24일 다시 경복궁으로 환호하여 첫 해에만 2번이나 궁을 옮겨다니는 고종을 모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여 위의 글을 다시 보면 11번째부터 시작한다. 월남과 연관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1894년 농민분기 동학난으로 창덕궁으로 이어를 시작한 것이며 12번 동년 5월 24일 경복궁으로 환호하였고 13번 1896년 2월 러시아 공관으로 파천하였고 14번 1897년 12월 20일 경운궁으로 이사하였으므로 이사가 아니고 월남이 가까이서 고종을 모시는 동안에 불과 4년 사이에만 무려 4번을 옮겨 다닌 것이다. 우리도 이사 자주 다니면은 힘든 거죠. 나라가 이사를 이렇게 다니는 게 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를 가슴 아파한 신하는 죽천 박정희왕과 월남이다. 물론 모두들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겠으나 특히 월남은 고종님의 불안한 이어와 환호에 대해 신하로서 끝없이 자책하는 가운데서 1902년 감옥에 들어가 기독교인이 되어 추록해 나와 지금은 교회에 나가며 황성 기독교 청년회 가입 믿음의 반석을 다지기만 할 뿐 그러나 고종임금 신하로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에 있다. 고종은 경복궁에 오던 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연호를 광무로 바꾸고 황제가 되었다. 월남은 그때까지만 해도 내각총서였다. 내각총서라면 의정, 찬정, 참의, 참판 다음 자리에서 매우 높은 벼슬이다. 그러나 세월은 이미 청국과 일본의 각축장이었으며 여기에 러시아도 각축을 벌려 친일파와 친러파의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서 엄연한 하나의 대한제국으로서의 독립된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독립운동이 요구되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로 모이면서 월남을 시기하려는 친일 세력의 음모로 인해 만들지도 않은 개혁당을 만들었다는 제목으로 3년을 감옥에 갇혔던 것이다. 감옥에서 나와 보니 정부는 거의 친일파가 장악했다. 촌치에 구멍도 안 보여 파고 들어가 고종에게 진언할 수도 없는 절벽처럼 장벽이 막혀버렸다. 바로 이해 1905년이죠. 마침내 친나게 원형 이토 히로부미를 앞세워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강제 늑약을 체결하게 된다. 친나게 원형 이토 히로부미는 이등방문이죠.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자인가? 일본의 정치가로 제국주의에 의한 아시아 진출을 앞장서 조선에게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침략의 원흉이다.
일본에서는 근대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되지만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한 자로서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에게 저격당하여 죽었다. 본능은 하야시 도시스케, 이렇게 하야시 도시스케라는 이름으로 야마구치현에서 출생하였다. 가난한 농민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아버지가 하기번의 무사 집안인 미쓰이 뒤에 이또로 바꿔요. 가의 양자가 되면서 하급 무사의 신분을 얻었다. 1863년 서양의 해군학을 공부하러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음에 귀국하여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열강과 조슈번 사이에 시모노세키 전쟁이 일어나자 전후 평화교섭 과정의 통역으로 참가하였다. 명치유신 이후에 이토 히로부미로 이름을 바꾸었다. 영어의 능통, 신정부에 참여하여 애국 사무국 판사, 효고현 지사 등 요직을 역임하였다. 1878년 내무성의 내무경이 되었으며 1881년에는 정부 안에서 메이지 정권의 최고 실력자로 떠올랐다. 1885년 내각제도가 창설되자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이 되었고 1888년에는 추미론 의장이 되었다. 1890년 의회가 수립되자 귀족원 의장이 되었으며 1892년부터 1896년과 1898년, 1900년에서 1901년에도 연도 많아서 읽기가 어려워요. 각각 5대, 7대, 10대 내각 총리 대신으로 활동하였다. 1909년 통감을 사임하고 추미론 의장이 되어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체프와 회담하기 위해 만주 하얼빈을 방문하였다.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독립운동가 안중근에게 저격을 당해 사망했다. 장례는 11월 4일 히비야 공원에서 국장으로 치러졌다. 이토는 현대 일본 정치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메이지 헌법의 초안 작성과 양원제 의회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에서 그는 국민의 영웅적 존재다. 일본 중의원 의사당에는 히비야 공원 중의원 의사당을 다 가봤어요. 제가 이토의 동상이 현관에 세워졌는데 우리 여의도 국회의사당 현관의 세종대왕 입산보다 훨씬 크다. 그는 일본 명치윤 신을 완성한 인물로 의회 정치를 도입하고 일본을 동양의 중심국가로 번영시킨 인물로 추앙까지 받는다. 그러나 일본은 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그는 침략자이며 일본의 미래를 무너뜨릴 제약의 화신이다. 그는 죄를 많이 짓고 살다가 간 사람이다.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토는 1905년 특파대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을사늑역을 완성시키고 1906년 초대 통감으로 부임해 오면서부터 감히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폐륜의 엽기 행각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 그가 조선에 온 것은 1905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는 조선과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1차 이견 제2차 협약을 체결하자고 온 것이다. 이토는 작년 1904년에도 왔던 일이 있다. 그가 조선에 오면 무엇보다 먼저 찾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이미 조선에 체류하는 일본 기생 게이사들이었다.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당시에는 파성관에서 기미코라는 게이샤와 동침하였으며 그러니까 무슨 못된 짓 하러 겸겸 와가지고 나라를 지금 들어먹고 있어요. 지구의 죄인이죠. 기미코라는 게이샤와 동침하였으며 이번에는 을사늑약 체결 05년
1905년 11월 17일이거든요. 이게 순국의 선열의 날이고요. 체결차 8일 전인 1905년 11월 9일에 왔다. 손타 코텔의 여정을 푼 이토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11월 17일까지 폐륜의 밤을 보내고 있다. 이때 손타 콘테를 제일 먼저 찾은 여자가 바로 요하죠. 배정자다. 배정자라는 계집에 대해서는 생략하나 요하라는 말이 정확하다 할 것이다. 찾아들 보세요. 배정자는 예양상 이또의 수양딸이라 하는데 요하라고 알아도 무방하다. 배정자는 친일파의 온상이 된 덕숭에 자주 들어와 고종을 아련하기도 했는데 그때 배정자가 서양식으로 모자를 썼어요. 모자를 쓴 여자가 그때 당시에 대한문이 대안문이거든요. 대안문으로 드나드는 것이 구설에 오르자 대안, 여자가 갓 써서 편한 자라고 하는 안자를 대한으로 바꾸게 만든 장본인인 요하다. 이토란 자가 낮에는 덕수궁으로 고종을 아련하고 한일협약 1차에 이은 2차 협약을 협박하였고 밤이면 계집 사냥에 몰두하였다. 당시의 비사는 인천으로 사냥을 나가 우리 그 한일늑약에 있는 그 비사에 이또가 한일늑약차 와가지고 그때 비사로는 인천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오따미라고 하는 불모녀 알아들어요? 설명 안 해도 되죠? 오따미라고 하는 불모녀와 동침하고서는 무슨 계집이 어째서 있을 곳에 있을 게 없느냐고 투덜댔다는 기록도 있다. 그 오따미를 자주 찾았다는 등 이또가 가는 곳에는 늘 게이샤를 대령시켰으며 당시 64세 이또는 16세의 어린 게이샤를 시침을 들게 한 등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날까지 하룻밤에 몸값으로 딸 50가만 100가만이 해당하는 돈을 던져준 그의 방탕과 분방함은 여기저기 찾아볼수록 구토가 날 정도다. 바로 이런 자에게 우리가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중이다. 낮에는 고종과 대신들을 마구 협박하였다. 이미 군사력에서 상대가 안 되는 고종은 월남 이상제가 감옥에 갇히듯 법궁에도 못 가고 일제히 소굴에 딱 갇혀버렸다. 도착한 다음 날 11월 10일부터 이또의 군갈 협박은 시작되었다. 다음 을사늑약 체결 배경. 늑약이란 굴레, 늑에 맺을 약자다. 을사보호조약이라 하면 일본이 우리를 잘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뜻의 감언 이슬이고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강탈조약이라는 뜻의 늑약이 적합한 말이며 무력을 앞서고 체결한 을사강약이라고 해도 된다. 을사늑약에 앞서 1904년 8월 일본이 내정 개선이라는 구실 아래 고문 정치를 실시하기 위해 조선을 강압해서 애국인 용빙협정이라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용빙 모셔다가 고용해서 모셔오는 거예요. 이를 역사 용어로 1차 한일협정서라고 하는데 침략 강탈을 위한 1단계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을사늑약으로 가는 요 앞에 그 단추예요. 8월 22일 예부대 신설이 윤치호와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사이에 체결한 그 내용은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한국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꽝꽝.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애교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중요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꽝꽝. 3. 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꽝꽝. 이게 1차 의정 용빙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일 협정사라고 하죠. 이게 이미 돼 있었어요. 왜 이런 걸 했을까요? 그놈들이 힘이 센 놈들이 와서 이게 무섭게 구니까 안 하면은 저쪽 우리 황제가 위태롭겠고 하여튼 힘이 없어 그래. 이에 따라 재정 고문의 메카다 다네타로, 외교 고문의 스티븐스, 뒤에 이 전명훈 의사가 암살하죠. 취임하고 이듬해에는 한국 정부가 자진 초청한다는 형식으로 군사 고문의 노즈 진부, 경무 고문의 마루야마 시게토시, 학부 참여관에는 시네하라 히로시를 취임하게 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재정, 외교, 군사, 경찰, 문교 등 중요 정책은 그들의 마수에 의해 조작되고 일본은 곧 이어 다음 침략 단계인 제2차 한일 협약, 을사늑약의 공작에 들어왔던 것이다. 제2차 한일 협약, 즉 을사늑약은 이미 쓴 바와 같이 1905년 11월 17일 한국 정부의 박재순과 일본 정부의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되었다. 분통 터질 노릇이지만 일단은 참고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의 특명 전권대사 자격으로 1905년 11월 9일 서울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 날인 11월 10일 고종 황제에게 일왕의 짐이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위를 일종하여 조치하소서라는 내용의 친서를 바쳐 고종을 위협하고 1905년 11월 15일 다시 고종 황제에게 한일 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무렵 주조선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주조선 일본군 사령관 하세카와가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받아 덕수궁 궁궐 안팎은 문셀 뜸 없는 경계망을 펴고 포위함으로써 대한제국 항공은 공포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고종 황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 승인을 거부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위협 매수에 나섰다. 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1일 예무대신 박재순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원로 대신 심상훈을 그의 숙소로 불러 이 조약 체결에 찬성하도록 회유와 강압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회유와 강압 끝에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된 이토 히로부미와 하야시 곤스케는 마침내 11월 17일 경운 덕수궁에서 어전회의를 열도록 했다. 그러나 회의는 침통한 공기만 감돌았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고종 황제는 강압에 의한 조약 체결을 피할 목적으로 의견의 개진 없이 대신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상태였다. 어전회의가 5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에 이르지 않자 초조해진 이토는 하세카와 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일본 헌병 수십 명의 호의를 받으며 궐레로 들어가 노골적으로 유학과 공갈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토는 직접 메모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를 따져 물었다. 그때 갑자기 한 규설 참정대신이 소리 높이 통곡을 하기 시작했던지라 별실로 데리고 갔는데 이토가 너무 때를 쓰거든 죽여버려 라고 고함을 쳤다. 참정 대신 한규설,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만이 무조건 불가를 썼고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무 대신 이지용, 외무 대신 박재순,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은 책임을 왕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이때 찬성한 5명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강요 8대신 가운데 5대신이 참석하였으니 조약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국내 대신 이재극을 통해 그날 밤 황제의
결제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외무 대신 박재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의 이른바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인 한일 협상조약 즉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제2차 한일 협약의 체결로 조선은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조약의 내용은 외교권 강탈, 통감부 설치, 크게 이 두 가지다. 그렇다면 을사늑약 본문 내용은 무엇인가? 일본국 정부급 한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견고케 함을 욕하여 한국은 부강 지시를 인할 시에 지기까지 자 목적으로서 자 관조약을 개 조약을 약정함. 풀이하면 일본 정부 그대로 읽으면 우리말로 읽으면 일본 정부급 한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급케 함을 욕하여 한국의 부강 지시를 인할 시에 지기까지 자목적으로서 좌계 조관을 약정함. 이거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아야 합니다. 뭐 보기 싫다고 이거 안 볼 수도 없는 거예요. 1조, 2조, 3조 길으네요. 4조, 5조까지 되어 있군요. 길지도 않아요. 짤막한 5조인데 여기에 박재순하고 임권조, 이게 하야시 곤스케예요. 이렇게 해서 도장이 찍혀 있는데 한글로 번역을 하면 또 무엇이다 이게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읽을 일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안 나오는 걸 읽어야지. 인터넷 찾아도 없는 거나 읽어야지. 이건 넘어가고요. 칙칙합니다. 무겁습니다. 기분이 별로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을사늑약 반대자와 찬성자 을사오적 이런 것은 이제 제 글이니까 인터넷에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일본은 한국의 통감부 설치권을 받았다. 통감이란 무엇인가? 일본 천황이 황제권을 가지고 조선의 왕을 두었으므로 조선 왕은 임명직일 당치의 도지사와 다름없는 부하가 되는 것이다. 물론 왕을 임명하는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지만 통감이라는 대리인이 일본 천황과 일본 정부의 대리자가 되어 왕정을 빼앗아 간 것이다. 말 그대로 고종 황제 위에 통감이 군림하였으므로 법적으로 통감은 한국 내각과 왕의 윗자리에 올라탄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유권을 빼앗겼고 일본을 이를 빼앗아 거머쥔 것인데 이것을 찬성한 자가 바로 을사오적이다. 먼저 반대한 대신의 면면을 보면 8명 가운데 3명으로서 반대한 사람이에요. 을사늑약 반대한 사람. 이들이 애국지사이며 국권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이라고 규정함이 옳다. 첫째로 한규설 1848에서 1930까지 참정 대신으로서 을사조약 체결에 끝까지 반대하다 파면되었다. 국권 피탈 때 일본 정부에 의해 남작이 내려졌으나 거절하였다. 그 후 조선 교육회를 창립하고 이를 밀립대학 기성회로 발전시켰다. 다음 민영기인데 이는 명성황후의 척신이었다. 1898년 군부 대신에 올라 수급하에 거물러서 양국 한국협회를 조직 독립협회를 탄압하기도 한 인물이나 을사늑약에는 반대하였다. 당시 탁지부 대신으로 을사조약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국권 피탈 이후 일본 정부의 남작 벼슬을 승낙하고 덜컥 받아먹고 후일 조선 토지를 감아먹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 저쪽에 있죠. 부총재를 거쳐
이왕직 장관, 조선의 왕실관리 책임자를 지냈으며 반대 이유 끝없는 회유로 친일로 돌았었다. 하여튼 당시에는 반대했으나. 세 번째, 이하영이 있다. 이하영은 박정양, 월남 이상재와 같이 1887년 미국 공사관의 서기관으로 파견되어 일행이 귀국하자 대리공사로 남아있던 사람이다. 1898년 주1 전권공사, 이듬해 중추원 의장을 거쳐 재차 주1 특면 정권대사 겸 의정부 찬정이 되고 1900년 훈 2등 태극장을 받았다. 이완용은 최악의 매국노로 불린다. 을사조약 체결을 지지 서명을 주도했고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친 후 총리 대신이 되었다. 헤이그 밀사사건 후 고종에게 책임하여 양위를 강요했고 순정을 즉위시켰다. 총리 대신으로 일본과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했다. 이완용은 나이가 들면서 총선에서 충신에서 역신으로 우국에서 매국으로 변절한 자다. 그에게는 며느리를 겁탈하여 아들이 자살하였다는 끔찍한 야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도 하며 그의 묘는 파묘되어 버렸다. 이완용을 보면 초심무상이 보인다. 사람 마음이 변치 않기 얼마나 어렵다는 것과 함께 나이로 표현하면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 특히 충신이 역신이 되기는 하나 한 번 역신은 영원한 충신으로 돌아서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도 된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의 변신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 정절과 지조와도 같다고 하겠다. 아무튼 이완용은 월남 이상재와 가까이 지내다가 친일로 돌아서 멀어진 사람인데 을사늑약 후에 월남과 만나 나눈 유명한 일화가 있다. 월남은 이제 곧 고종의 눈물겨운 애원으로 인하여 의정부 참찬으로 갈 것이다. 바로 이때의 일화로서 한 번은 이완용과 박재순이 을사늑약으로 자결한 대신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영환 후일의 주미공사로도 갔죠. 민용환이 죽은 자리에 대나무가 났다지요. 박재순이 말하자 이완용이 말을 받았다.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날까? 심심파적으로 나는 대화를 월남이 들었고 순간 월남은 재빨리 말을 뺏어 받았다. 뺑떼숙이 날 것이요. 따끔하게 찔러댄 말인데 맞아 들어가 그대로 뺑떼숙도 못 나고 파묘가 되고 만 것이다. 또 한 번은 월남이 이완용에게 말했다. 대감은 일본으로 가셨으면 하오. 왜요? 대감은 나라 팔아먹는 재주가 있으니 일본으로 가면 일본을 팔지 않겠소? 이런 대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예리하게 부딪힌 말년을 살았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비평력의 월남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가하고 욕설을 한 기록은 없다. 다만 죽으면 뺑떼숙이 날 것이라던 예언이 적중하여 이완용의 묘에는 상석도 부서지고 묘도 파헤쳐져 과연 쑥대밭이 되었으니 정말 뺑떼숙이 무성한 채 후손들도 찾아오지 못하는 흉터로 변하였다. 을사오적 제2적은 아까 1적 이완용 얘기했어요. 이근택이다. 일본으로부터 국헌 침탈의 공으로 자기를 받고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이 되었다. 여기 이 인간들이 이걸 싸우정인데 이거 내가 여기다 이거 뭐하는 놈 모르겠네. 이거 내가 늦지만 이거 뭐 볼 게 있다고. 예. 이근택 다음에 이지용도 을사오적의 한 사람이다. 1904년 외부대신 서리로서 한일의정서에 조인했다. 1905년 내부대신 때 을사조약에 찬성 조인에 서명을 해 을사오적이 되었다. 국권 필탈 후 백작 칭호를 받고 중추원 고문이 되었다. 다음은 박재순이다. 조청 통상조약, 조비 수호 통상조약, 조백 수호 통상조약을 각각 체결하고 을사조약의 조인, 을사오적신의 한 사람으로 기탄받았다. 국헌 피탈 조약에 서명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의 자기를 받았다. 자작. 끝으로 권중현이다.
을사조약 체결에 찬성하였다. 국권 침탈 후 일본 자작이 되고 조선 총독부 중추원과 조선 사편수회의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당시 일제는 이완용 등에게 등작, 자기에 오르는 걸 등작이라고 그래요. 등작을 내렸다. 등작에는 5개가 있다. 1. 공작, 2. 후작, 5. 백작, 4. 자작, 5. 남작이다. 친일파 송병준과 이완용은 조선을 들여다 바치고도 일본 정부로부터 맨 꼴찌 벼슬이 하다가는 남작이란 벼슬을 하다 받았다. 고약한 놈들이지. 최소한 공작은 못 내주면 백작이라도 줄 것이지. 아무튼 이때 이토 히로부미는 공작 1, 2였으니 이 얼마나 수치인가. 다음 충신들의 절규와 자결. 을사조에게 분노하여 자결하거나 통분한 충신은 조병세, 최익현, 민용환 그리고 토열분사한 죽천 박정양이 있다. 그러나 죽천 박정양이 을사조에게 반대로 순결했다는 사실은 무슨 까닭인지 역사 속에 묻혀 알지조차 못한다. 이때 자결과 다른 절규로 조선인의 신궁을 올린 사람은 장지연이다. 충신들의 절규와 자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당시 장지연은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역사의 인물이다.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말할 것이나 그는 을사늑약 3.15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 대곡이라는 비통한 절규를 담은 사설을 쓴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의 평가는 상반되어 후일 친일로 돌아섰다 하여 친일파로 규명되고 있기도 하나 당시 이보다 더 강한 반대자가 없었다고 볼 정도였다. 을사늑약은 대개 2분의 충신을 떠올리게 하여 첫째는 민용환이다. 민용환은 박정행 이후 주미공사를 역임하는 등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충절의 성장이 되는 인물이라 길게 말하지 않아도 안다. 지금의 족에서여 무정국 총군 인근대로에 민용환이 살던 집터 표지석이 있다. 쌍벽을 이루는 또 한 사람은 장지연이다. 그러나 당대 이격권 박탈이라는 을사늑약의 충격에 따른 비번관계의 순결 분노라면 초대 주민공사 박정양이란 인물을 따로 있으나 박정양에 대하여는 이를 달을 잘 모른다. 국권을 잃혀됨에 목에 핏덩이를 통하고 19일간 고생을 하다 세상을 떠난 박정양의 그 19회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 책이 상세하게 밝힐 것이다. 민용환과 박정양에 대하여는 본서에 큰 줄기가 될 터라 아래로 미루면서 일단 먼저 분함을 못 이겨 자결로 항거한 충신 2사람부터 만나보자. 1. 조병세. 한성파윤 우의정을 거쳐 1893년 자의정이 되었다. 1894년 중추원 자의장이 되었다. 뭘 이렇게 벼슬이 많은지 다 쓰려면 엄청 힘들어요. 되었다가 사직하고 은거했다. 1896년 폐정개혁을 위해 시무 19조를 상소하였고 1998년 재상에 임명되었으나 사태 1900년 다시 입건하여 국정의 개혁을 건의하였다. 그때도 지금처럼 회전문 인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계속 한번 벼슬길 나가면 계속 뱅뱅 돌아서 이것저것 다 찍어보는 맛보는 거죠. 벼슬을 엄청나게 들고 뭐 찼어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국권회복과 을사오적의 처형을 주청하기 위해 고종을 만나려 했으나 일본군의 방해로 거절당하였다. 이어 민용환 등과 함께 백관을 인설하고 입건하여 조약의 무효와 을사오적의 처형 등을 연소하다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하고 표훈원에 연금되었다. 곧 풀려났으나 다시 대한문 앞에서 석고대지하며 조약의 파기를 주장하다가 또다시 일본 혁명에 강제 연행이 됐다. 그 후 가평 향제로 추방되었으나 다시 상경하여 표원원에서 유소와 각국 공사 및 동포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겨 음독자기라했다. 1962년 건국공장 대한민국장 윤보선 대통령 시절 주소되었다. 예, 저거죠. 5.16 혁명 바로 그 5.16 혁명 박정희 대통령이 준 거죠. 두 번째 최익현.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창이 토족서
창이 토족소라는 소를 올려 의거의 심경을 토로하고 팔도 사민에게 복음문을 내어 항일 투쟁을 호소하면 납세거부 철도 이용 안하기 일체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등 한일 의병운동의 전개를 촉구하였다. 74세 고령으로 임병찬, 임낙 등 80여 명과 함께 전북 태인에서 의병을 모집, 기 일본 정부라는 일본의 배신 16조금을 따지는 의거 소략을 배포한 뒤 순창에서 약 400명의 의병을 이끌고 관군 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패전, 체포되어 쓰시마 섬에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 지급되는 음식물을 적이 주는 것이라 하여 거절, 단식을 계속하다가 유소를 구술, 임병찬에게 초하게 하여 올리게 하였다. 단식은 중단하였으나 그해 벽으로 세상을 떠났다. 같은 1962년 윤보선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박정희 신 대통령의 주선으로 대한민국 건국훈장이 수서되었다. 면함집이 있다. 민영환과 쌍벽을 이루는 을사 반득약 반대 당시의 충신, 이번에는 장지연은 명함이 교차하여, 이 장지연 이야기하면 저도 참 마음이 찹찹합니다. 1864년 월남보다 14세 연하의 장지연은 월남보다 6년 앞서 환갑도 맞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안타까운 것은 느각 이후 살았던 16년 세월에 그만 친일로 변절되었다는, 이 시리아 방송대국을 쓴 이 사람이 친일로 평가는 참 아깝기 그지없는 사람이다. 그 당시 민족을 대변한 분노의 글로, 하여튼 그때만 얘기하자고요. 늑약 때만. 항일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핀 시리아 방송대국 정신이 아깝다. 당시 박정현과 월남 이상재는 시리아 방송대국에 큰 감명을 받았으면 아래 두 사람에 대하여서도 나타나는데, 지금은 친일로 단정되어 있어 이를 본서가 옳다 그러다 할 일은 아니고 다만 당시 나타난 그대로만 써갈 것이다. 먼저 절개 충신 장지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시리아 방송대국을 자세히 보자. 장지연은 1897년 사례소 직원으로 대한 예전 편찬에 참여했으며 이듬해 내부 주사가 되었다. 또 벼슬 또 주소 또 계속 걸리네요. 하지만 곧 사직하고 이승만, 남궁옥, 양흥목 등과 함께 만민공동회를 열어 총무위원으로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였다. 1899년 시사총보의 편집인이자 주필로 언론활동을 시작했으며, 재정 문제로 8개월 만에 시사총보가 폐간된 뒤에는 광문사를 설립하여 정약용의 목민심서, 흠흠신서 등을 간행하였다. 1902년에는 남궁옥의 뒤를 이어 1898 창간된 황성신문의 사장이 되었다. 당시 황성신문은 애국사상의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고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언론으로서의 명성도 가지고 있었다. 황성신문은 1904년 한일의정서가 체결된 사실을 보도하였다가 기사를 삭제당했고, 아까 고문관들 갖다 용빙한다고 한 거.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의 부당성을 폭로하여 국민적 반대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1905년 일본의 강압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장지연은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서 3.15죠. 17일날 하고 20일날 시리아 방송대국 오늘 목 놓아 통곡한다 라는 사설을 써서 일본의 흉계를 통박하고 그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 일로 황성신문의 집행진은 모두 체포되었고 신문도 정관되었다. 장지연도 3개월간 투옥되었다가 석방됐으며 정부에서 그를 통정대부 기로 기용하였으나 거절하고 물러나 역대 문헌의 수집과 저술에 힘썼다. 시리아 방송대국이
한쪽, 두 쪽, 세 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예, 가슴 아픈 얘기예요. 참 사람이 힘에 약하고 또 돈에 약하고 정에도 약하고, 이 정의를 지키고 자기 지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이 애국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아무튼 이 장지연의 시리아 방송된 걸 보면은 가슴이 쩌릿쩌릿해요. 저는 이것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읽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 11부 읽어두기를 마쳤는데, 이게 시리아 방송되고, 이거는 이제 자료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꼭 있어야 되니까 넣는 거고, 여러분은 그냥 이거 넘어가도 됩니다.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단군 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호련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요 동포요. 예, 통제라 동포. 동포. 예, 단기 이래 기자를 단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 이랴지간. 참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읽는 저도 참 이게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 이제 매몰돼 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또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11부 읽어드리기를 마치고 다시 다음 12부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시는가 모르겠는데 끝까지 읽어야죠.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12부에서 뵙겠습니다.